2017년 1월 9일 경기도 양평의 한 식당 주차장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날 경찰이 추적 중이던 남성이 이 식당을 방문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죠. 형사들이 매복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50대 남성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 씨가 주차장에 들어선 순간 형사들이 검거 작전을 시작해요. 일단 김 씨의 맞은편에서 형사 2명이 다가가거든요. 근데 모습이 좀 특이했어요. 한 명은 목발을 짚고 나머지 한 명은 어깨동무로 그 사람을 부축하고 있는 거죠. 마치 환자인 것처럼 위장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경계할 이유가 없어지는 사람들로 보이게 만든 겁니다. 환자와 보호자로 위장한 형사들이 김 씨에게 다가가자 그는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형사들이 목발로 김 씨의 앞을 막고 몸을 날립니다. 김 씨가 바닥에 쓰러지는데 바로 그때 매복해 있던 형사들이 달려와서 김 씨를 검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경찰이 그를 검거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검거 일주일 전에 발생한 한 여성의 실종 사건과 김 씨가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종된 여성은 김 씨와 별거 중인 아내 이 씨였습니다. 검거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요. 그리고 아내의 행방에 대해서도 모른다, 난 절대로 모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실종된 1월 2일 그날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김 씨가 지나간 동선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 동선 중에 계곡이 있었는데 여기서 불에 탄 사람의 뼈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빈 석유통에 불에 탄 실종 여성의 휴대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김 씨가 피운 담배꽁초까지 발견이 된 거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6년 4개월 전에 제 채널에서 15분짜리 영상으로 짧게 다뤘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작가님하고 자료를 전보다 좀 더 많이 넣어서 보완편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고 구성도 좀 변경을 해봤고요. 내용도 조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룬 지 오래된 사건이고 또 아직도 유튜브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아서 좀 새로운 느낌으로 시청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봤습니다. 2017년 1월 3일 춘천에 위치한 한 공원 묘지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공원 묘지를 순찰하던 관리인의 눈에 어떤 차량이 하나 들어와요. 이상한 건 이 차가 이틀째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묘지에 왔다가 이틀을 머무른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뭐 딱히 성묘를 하러 온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냥 차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차주에게 좀 전화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차량 앞쪽을 확인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되게 난감한 상황이죠. 다시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는데요. 그때 이 관리인이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에, 도로에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혈흔은 도로 옆 잔디밭을 지나서 벤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경찰에 의해 차량 소유주에 대한 신원 확인이 진행이 됩니다. 확인 결과 소유주는 51세 여성 이 씨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이 씨가 하루 전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던 거죠. 그녀의 딸이 신고를 했었어요. 경찰이 곧바로 주변에 있던 이 혈흔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의 혈흔이 맞았습니다. 강력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혈흔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과 혈흔을 제외하고는 공원 묘지 어디에서도 이 씨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차량과 혈흔이 발견된 위치도 CCTV 사각지대였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경찰이 이 공원 묘지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됩니다. CCTV 확인 결과 이 씨가 하루 전인 2일 오후 3시경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이 묘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묘지를 찾았던 이유는 여기에 오빠의 산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해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였습니다. 새해 인사도 할 겸 여기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씨가 방문하기 전에 그녀보다 먼저 공원묘지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씨와 별거 중인 남편 김 씨였습니다. 그녀의 차량이 들어오기 40분 전에
남편의 차량이 먼저 묘지에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이걸 확보한 거죠. 근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내의 차량이 들어오고 30분이 지난 뒤에 남편의 차량만 공원 묘지를 빠져나간 겁니다. 이후 아내의 차량은 이 관리인에 의해서 신고가 될 때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 그대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부부는 별거 상태였고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미리 도착한 남편이 범행을 준비했고 두 사람이 만난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남편 김 씨를 아내 이 씨의 실종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차량이 묘지가 있는 춘천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향했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요. 실종 이틀째 1월 4일 오후에 경찰이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버려진 김 씨의 차량을 발견해요. 이 교회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3일 저녁 11시경에 교회 안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대요. 여기가 되게 조용한 동네라서 차들이 밤에는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밤에 차를 대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소리가 나고 한 2, 3분 정도 지나서 밖을 내다봤대요. 봤더니 주차장에 검은색 차량, 이게 남편 김 씨의 차량이거든요. 이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어디론가 자리를 뜬 거예요. 이 목사는 당시에 수상한 차량이기는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을 확보한 뒤에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예상대로 이 차량 뒷자리에서 아내 이 씨의 혈흔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추적 끝에 실종 일주일 만인 1월 9일 식당 주차장에서 김 씨를 검거하게 된 거죠. 검거 초기에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어요. 자신이 묘지에 먼저 왔던 건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싸웠던 것뿐이다. 따귀를 한 대 때렸고 핏자국은 본 적도 없다고 말해요. 본인이 도망쳐 있는 동안 증거라는 증거는 싹 다 확보가 됐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김 씨의 차량 동선을 따라가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상한 행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 이 씨 실종 당일인 2일 오후 5시경에 강원도 홍천의 한 철물점에 김 씨의 차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요. 여기서 그는 20리터 기름통 2개, 그리고 장갑 한 묶음을 삽니다. 이후에는 인근 주유소에 들려서 등유 40리터를 이 기름통에 채우고 어디론가 가요. 뭔가 태우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행적이죠. 실제로 불에 탄 사람도 발견이 됐었고요. 이 뼈 조각들이 계곡 곳곳에 막 흩뿌려져 있었어요. 이게 이 씨의 뼈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했는데 정황상 너무 심하게 타버려서 DNA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가 시신을 태웠다는 정황은 너무나도 유력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태웠을까? 그 장소만 찾아낸다면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신을 태운 장소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 씨의 차량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이 그가 홍천에 있는 한 폐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산중에 위치해 있어서 거의 사람 손도 닿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었는데요. 이 폐가를 살피던 경찰이 부엌에서 최근 사람이 왔다 간 것 같은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뭔가 여기서 오래 태운 것처럼 그 흐름이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심스럽죠. 감식반은 이 폐가의 부엌 전체의 루미놀 검사를 진행합니다. 부엌 곳곳에 혈흔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주방 바닥을 쓸어냈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사람의 뼈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근육 조직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수거된 뼈와 혈흔은 국가수로 보내졌고요. 감정 결과 모두 이 씨의 유해와 혈흔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이 폐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남편 김 씨의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그가 피다가 버린 담배꽁초도 발견이 됩니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2일 저녁,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는 시신을 태우고 잔해를 유기한 뒤에 김 씨가 세차장에 들러서 세차를 하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어요. 특이한 건 차량 내부까지 물을 뿌리면서 깨끗하게 닦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시신과 훼손 장소, 유력한 정황 등 결정적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김 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면서도 모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피해자 오빠의 묘를 이장하는 문제로 사건 당일에 오전부터 싸웠었대요. 사람이 없고 조용한 곳에서 싸우고 싶어서 먼저 공원 묘지에 가서 기다렸대요. 죽일 생각은 없었고요. 근데 화가 나서 뺨을 때렸더니 피해자가 차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오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혈흔이 너무 많았어요. 이 혈액에 관한 법의학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람 몸에 어느 정도의 혈액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체에는 5에서 6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20%의 혈액만 흘려도 급작스럽게 의식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 현장의 혈액을 보면 벤치에서부터 잔디밭을 지나서 아스팔트까지 이어지거든요, 혈흔이. 특히 아스팔트에는 아주 많은 피를 흘리는 적이 있었어요. 흙이 있는 부위에도 흘린 것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소실했겠죠. 때문에 피해자가 흘린 혈액이 1리터가 넘었다면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묘지를 이장하는 문제에서 뭐 가족들끼리 하자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뭐 언쟁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고 갈등을 가져오는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그런 게 있긴 했을까요? 제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걸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두 사람은 2006년에 재혼을 한 사이였어요. 피해자의 딸은,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했었던 피해자의 딸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아내 이 씨는 화장품 판매를 했었고요.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열심히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범인 김 씨는 이름만 건설업자였지 사실상 사기꾼이었어요. 경기도 양평 일대에서 부동산 건설업을 했다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뭐 해외 유학 다녀오고 업계에서 유명하다 이러면서 사기칠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만든다. 거짓말인 걸 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의 생활은 충실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왔던 것으로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이 내연녀를 주변인들에게는 아내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요. 두 사람은 사건 5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가요. 사건 당시에는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요. 남편의 폭력, 거기에 외도까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부부 사이였지만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피해자 오빠의 사망이었습니다. 2015년에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김 씨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가로채서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보험금 1억 3천이 나왔는데 그중에 4천만 원을 자기가 쓴 겁니다. 본인이 무슨 권리로요. 김 씨는 오빠의 묘를 제대로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가요. 그래놓고는 봉분도 없이 잔디장에 안치해버립니다.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별거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무리 별거 중이라지만 가족을 상대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죠. 분노한 피해자 이 씨의 아버지가 사위인 김 씨를 고소했고요. 피해자는 김 씨와의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김 씨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긴 왔는데 다 차단해버려요. 전화를 한 이유도 뭐 합의를 해보려고 했던 거겠죠.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이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김 씨가 이번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가 있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요. 그때가 2016년 12월 29일이었는데요.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입원 중인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 피해자에게 요양원을 좀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 당일인 1월 2일에 피해자가 춘천에 왔던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요양원에 도착한 피해자를 김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여기서도 큰 소리로 싸웁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재결합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미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한 뒤에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범인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대화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 이후에 김 씨는 화가 났대요.
그래서 공원 묘지로 차를 몰았다는 거죠. 보통 이 피해자가 어머니를 보러 춘천에 오면 꼭 오빠의 묘지를 들린다는 점을 얘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원 묘지에 도착한 김 씨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얼마 뒤에 피해자가 도착한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다시 다툼이 시작돼요. 먼저 싸우던 도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김 씨가 벤치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두 손을 잡고 벤치 옆 돌벽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벽에 뒤통수를 부딪혔대요. 이때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벤치에 앉았는데 너는 역시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이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사망에 이를 만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행적이 정말 너무나도 엽기적이었어요.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평소에 알고 있던 폐가에 가서 부엌 아궁이에 시신을 앉혀놓은 뒤에 불을 붙여서 3시간 동안 태웠던 거예요. 가부좌를 틀어서 앉혀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도주하던 과정에서 유일하게 누군가를 만났었어요. 내연녀였거든요. 이 내연녀가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나중에 풀려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이 김 씨한테서 탄내가 되게 강하게 났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타고 남은 유해를 인근 계곡에 뿌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그리고 정신질병자 선별평가 검사에서 모두 재범 위험성 높은 판정을 받아요.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재판부는 남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형을 선고합니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죠. 판결문에 적혀있는 양형 이유를 좀 보면 우발적인 살인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범행 이후에 등유를 구입했던 게 우발적 범행의 근거가 되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정말로 머리가 좋은 놈이면 일부러 이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하고. 장소를 본인이 나중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나서 장소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매끄러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런 걸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거고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까지 다 계획을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인은 항소에 상고까지 했는데요. 모두 기각되면서 2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살해 이후에 등유를 샀다고 해도 그 이후의 행적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인 말로는 이 폐가가 자기가 부동산을 하니까 이쪽에 홍천지리를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범인에게는 이곳이 범행을 은폐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장소일 거고 만약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저지른 범행이라면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여기까지 빠르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했을 때도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아내 시신을 아궁이에 태울 때 그 앉아 있었던 가부 자세, 그러니까 이 자세로 태워요.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는 장례를 치러준 거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해서 부처님처럼 가부를 틀어서 태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태로 3시간 동안 태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의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공간과 시간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그쪽 현장에 갔었던 분의 말에 의하면 까마귀들도 피냄새를 맡고 거기에 왔었다고 해요. 그 피가 묻은 새 발자국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죠. 이런 사람이 과연 14년 뒤에 나와서 재범 없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4년 뒤에 과연 이 남자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번 참 마지막은 좋질 않죠. 자,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